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비트와 이더의 현재 저평가 정도를 짚어보고 또 여러 가지 재매수 기준과 노하우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님, 한국을 대표하는 코인 쪽의 벤처 캐피털리스트인데요. 한 3년 전에 테라루나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오랜만에 나와서 제가 좋아하는 이더리움의 현재 적정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제가 그거부터 일단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해시드 대표님이 이더리움의 적정 가격은 뭐 8가지 어려운 모델을 쓰셔서 이렇게 만들어내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목표가, 적정가는 4,747달러다. 그래서 현재 한 절반 정도 저평가돼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를 이제 김프를 빼고 그냥 환율로만 계산을 하면 약 693만 원 정도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프나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한 700만 원 정도는 돼야 되는데 현재 한 뭐 450만 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분은 저도 사실 알아먹기가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전문가니까 그렇겠죠. 스테이킹 수익률을 기반으로 뭐 현금 흐름 할인법, 25배 주가 수익 비율 뭐 여러 가지를 써서 8가지 모델을 통합한 대시보드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바뀌면, 상수가 바뀌면 적정가가 실시간으로 바뀌겠죠. 이분만의 뭐 노하우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현재 기준으로는 한 700만 원 정도는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뒤에 가서 제 단순 무식한 적정가 이렇게 계산했던 것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아무튼 이분은 현재 저평가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나온 다른 의견입니다. 11월 27일 역시 오전에 지금 공포가 확산돼서 3,000달러가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핵심 투자자들마저도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 기사를 읽어보니까 핵심 투자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초창기에 이더리움에 투자했던 ICO 고래 중에 하나가 2만 개나 되는 이더리움을 실제로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뭐 여러 이런 의견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계절을 판단하는 그런 실력과 경험은 쌓으셔야겠다. 그게 맞다면 이제 밀고 나가셔야겠죠. 그럼 이제 제 이더리움의 적정 가격을 예상한다는 건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신락 같은 기준은 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종종 소개드렸던 좀 적정가를 말씀드릴 텐데요. 업비트에도 BTC 마켓이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다른 알트코인을 살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으로 이더리움을 사는 마켓, 이더리움 이제 BTC 마켓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 비트코인 몇 개로 이더리움을 살 것인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적정가, 이게 뭐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비트코인 대비해서 적정가는 항상 나올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0.05 정도는 좀 도달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최소한의 1차 목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비트코인 1개와 이더리움 20개의 가격이 같다. 나누기 20을 하면 딱 그 가격이 나온다. 그게 0.05겠죠. 1 나누기 20 하면 0.05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 이게 막 0.15,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 6개로 비트코인 1개를 샀다는 뜻이겠죠. 뭐 요럴 때도 있었고요. 뭐 최근 21년, 22년에도 거의 0.1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이더리움 10개로 비트코인 하나를 살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있었지만 우리 뭐 아시겠지만 최근 2년, 3년 비트만 킹왕짱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뭐 이더리움조차도 뭐 굉장히 많은 욕을 받다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7월, 8월 뭐 이때쯤일 거거든요. 톰리가 뭐 조셉 루빈이 뭐 피터 틸이 막 계속 나와서 DAT 기업들 홍보를 하고 했던 딱 그때입니다. 그때 한 0.043 정도까지는 올라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뭐 0.05는 안 왔으니까 이게 뭐 대규모 매도를 한다든지 이런 시기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냥 조금 소고기만 사 먹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그냥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더 올라가면 팔려고 좀 언스테이킹을 좀 해놨었는데
그거 도로 다 집어넣었습니다. 사실 언스테이킹 하거나 스테이킹 하거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막 40일도 걸리고 50일도 걸리는데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뭐 몇 개는 항상 빼놔요. 왜냐하면 언제 또 오를지 모르니까 소고기 사목을 분량만 빼놓고 지금 다시 다스테이킹 집어넣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제 단순 무식한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더리움의 신락 같은 그래도 목표가, 적정가는 있어야겠죠. 요게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비중,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오늘 11월 28일 오전에 체크를 해보니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1.37억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요거 나누기 20 하면 얼마 정도 된다? 한 685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아까 김서준 대표님이 뭐 693만 원이었나요? 제가 조금 더 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맞을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저의 목표가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제 좀 막 훈풍을 타서 2억 정도 갔다? 그러면 나누기 20 하면 딱 떨어지죠. 한 1,000만 원 정도는 이때쯤에는 도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3억 원을 비트코인이 찍었다. 20 나누면 한 1,500만 원 정도 될 것이고, 그러니까 좀 유동적이긴 한데요. 저는 0.05도 막 그렇게 높다고, 그렇게 높은 기준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즉, 지금은 뭐 비트킹 왕짱이 시대지만, 결국은 RWA 시대가 오고, 여러 가지가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다면,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그러니까 0.05 정도는 한두 번쯤은 달성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업그레이드가 하나 12월 초에 있죠. 아마 12월 3일쯤에 예상이 되는 푸사카 업그레이드.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니까 훨씬 보기가 편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도로를 넓히니 통행료가 더 거친다. 야, 기가 막힌 표현이네요. 저희도 고속도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가스의 한도를 3천만 개에서 6천만 개로 늘립니다. 당연히 통행량이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톨게이트비, 통행료 당연히 더 많이 거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소각량도 늘어난다. 사용량이 많으면요. 보내고 받고 하면서 소각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의 인플레율보다도 이더리움의 인플레이션율이 거의 항상 낮았습니다. 아니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없고 이더리움은 무제한 발행한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 왜냐면요. 이더리움은 쓰면서 소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소각률은 올라가고 공급은 떨어지고 이게 푸사카 업그레이드의 뭐 효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푸사카 업그레이드도 있고 또 매크로적으로도 QT 종료 12월부터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결국은 지금 블랙락도 RWA 시대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뭐 다른 금융기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뭐 여러 고속도로가 쓰이겠지만 저희는 이더리움을 경부고속도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 통행량이 결국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단기간에 가격이 오를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용량은 확실히 늘어나겠네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를 넓혀놨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도로 위로 올린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사용량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예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 단순 무식한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평가 여부를 좀 판단하기 좋은 MVRV 지표를 오랜만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VRV는요, 분자는 현재 가격, 마켓 밸류고요. 뭐 시가총액이라 보셔도 되고 RV는 Realized Value, 분모가 이제 마지막으로 움직였던 평균 가격, 마지막으로 뭐 사든지 팔았든지 했던 사람들의 평균 가격을 모아놓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높으면 현재 가격이 높다고 보고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 요게 꽤나 그래도 쓸모 있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MVRV 지표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최근에는 MVRV보다는 MVRV G-스코어를 훨씬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비슷한데요. 차이를 굳이 꼽아보자면 G-스코어라는 건 표준 편차를 반영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MVRV는 그냥 담백한 지표라면 G-스코어는 MVRV 과거의 뭐 역사적인 통계 대비해서 얼마나 더 과열됐나, 얼마나 더 떨어졌나, 그러니까요, 이게 올라갈 때는 MVRV보다 더 크게 올라가고요.
떨어질 때는 MVRV보다 더 떨어지고 이게 조금 더 극단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저평가고 중립이고 고평가냐? MVRV랑 MVRV G스코어가 조금 차이가 나요. 일단 전통적인 MVRV는 한 1 정도 되면 본전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았던 가격과 현재 가격이 같으니까 본전, 요 밑으로 가면 손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G스코어는 조금 더 극단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0 정도 가면 사실은 이게 본전은 아니에요. 그냥 역사적인 통계를 볼 때 뭐 평균 수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어려우니까 그냥 이것도 본전이다 하면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MVRV는 1, G스코어는 0이 이제 뭐 평균이다, 본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중간 정도는 어딘 것 같느냐? MVRV는 한 1에서 2.5 정도를 중간 수준, 그리고 G스코어는 0에서 4까지. 그러니까 4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가 넘어가면 이제는 좀 고평가, 매도를 고려할 때다. MVRV는 한 3 정도 넘어가면 그 정도로 보고 있네요. 그래서 0은 이제 굉장히 저평가, 그리고 4는 좀 고평가의 입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개념을 갖고 한번 느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뒤에서 비트코인 정확한 숫자는 한번 파악해 보고요. 이거는 느낌만 보자고 한번 가져와 본 겁니다. 자, 비트코인의 MVRV G 스코어인데요. 진한 파란색이 MVRV, 그리고 옅은 파란색이 G 스코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란색이 오르면 이 연한색 G스코어는 훨씬 많이 뚫고 올라가죠. 이거 떨어질 때는 훨씬 많이 떨어지고 파란색 오르면 지붕 막 뚫고 연한색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G스코어가 훨씬 많이 떨어지고 굉장히 극단적이라는 걸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더라도 파란색은 조금 떨어졌는데 G스코어는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죠. 요게 이제 느낌이다. 네, 이 정도 느낌을 갖고 이제 정확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MVRV G스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록색이 비트코인의 G스코어인데요. 뭐 과거에 뭐 13년도, 뭐 17년도 이럴 때는 정말 우주를 뚫고 날아갔습니다. 10을 막 뚫었었죠. 10, 뭐 9, 10. 그러다가 21년도 정확히 2월 21일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비트코인의 정점은 21년 4월쯤이었잖아요. 뭐 10월에 한 번 더 오르긴 했지만 근데 MVRV G스코어는 약간 선반영이 돼서 먼저 뚫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네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지표로 뭐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근데 2월 말쯤에도 7.13 정도 올랐습니다. 과거 같으면 한 10 정도 갔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덜 올라가고 결국 꼬그라져 버렸죠. 그리고 초록색이 최근에 어떻게 됐느냐? 그나마 높았을 때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24년도 3월 11일,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고 뭐 달러 기준으로는 전고점을 뚫었고 하나 기준으로도 1억을 넘어갔던 그때 한 3.06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나마 한번 즐거웠을 때가 24년도 12월 16일경에 제가 하나하나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으쌰으쌰 파티가 나왔던 그때 한 3.36까지 치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떨어졌다가 요거는 뭐 잘 좋았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겠지만 25년 7월 14일 정확하게 톰 리, 저번에 뭐 조셉 루빈, 뭐 피터 틸 이런 분들이 나와서 비트마인 홍보하고 DAT 기업들 좋다 가즈아를 외쳤던 그때입니다. 6월 말부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7월 14일경으로 비트코인 MVRV G스코어가 2.78까지는 올랐습니다. 근데 앞서서 기준이 어땠나요? 한 4 정도 되면 좀 올라갈 수 있겠다. 근데 4 정도는 아직 안 나오고 3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던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 뭐 큰 뭐 이렇게 랠리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최근 기준으로 보니까요. 비트코인이 11월 22일자 기준으로 무려 1.0까지 떨어졌습니다. 1.0, 제가 볼 때 거의 바닥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이게 조금 반등이 나오면서 이제 한 1.18 정도 근처에서 머무르고 있다. 굉장히 저평가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아까 0 정도는 돼야 이제 뭐 거의 뭐 본전이다. 뭐 이제 이 밑으로 가면 손해거든요. 뭐 역사적인 그 통계의 평균보다 내려가는 0 밑으로 갈 수 있다. 하락장이 시작이다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가 올 수 있다. 뭐 이때를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0을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봤거든요. 근데 0 밑으로는 이게 정말 힘듭니다. 나오기가 어려워요. 여기 보시면 요때 11년도 요때 조금 나왔던 것 같고요. 여기 한 14년도, 15년도에 조금 나온 것 같고, 그리고 여기 19년도에 또 조금 나왔었고, 18년, 19년인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팬데믹 때 살짝 찍고 올라왔고, 그리고 22년도에 조금 담가져 있었고, 뭐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모르겠습니다. 요거를 기다리실 분들은 마이너스 오실 때까지 기다리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닌데 이거 강세장 치고는 조금 싼 것 같은데 하시면 뭐 사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 MVRV G스코어를 보시면요. 조금 더 심각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알리라는 분이 이런 차트를 제공을 해줘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까만색이 이더리움 가격, 파란색이 MVRV G스코어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한 0.29까지도 내려왔더라고요. 아까 비트코인은 1 찍고 올라갔잖아요. 보통 뭐 알트코인은 이게 좀 더 출렁출렁 거릴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바닥에 닿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분이 볼 때는 2016년 이후로 이더리움을 모으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본인이 이렇게 체크를 하신 거예요. 0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발생했다. 이때 이제 0 이하, 여기 0이 있죠. 0 이하로 파란색이 떨어졌고, 19년도, 20년도에도 거의 계속 0 근처에서 0 밑으로 놀았네요. 참고로 요때가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이더리움이 한 23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요때 한 9만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야, 공포가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요때 22년도에도 0 밑에서 놀았었고, 또 요때는 관세 폭락으로 인해서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이더리움이 209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물론 뭐 이때에 비하면 많이 뭐 그것도 오른 가격이긴 하지만 아무튼 이때 0 밑으로 놀았다. 근데 지금이 0.29다. 역시 똑같은 논리가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하락장이 시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가 올 때까지 0.29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락장으로 가는 초입, 이 입구면은 정말 이렇게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리고 강세장 치곤 싼데라고 하시는 분들, 뭐 0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찍고 올라가는 구간이 있죠. 이렇게 뭐 밑에서 비비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기에는 꽤나 뭐 영가 할인을 하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트와 이더의 뭐 저평가 여부를 한번 알아봤고요. 자, 참고로 이제 업비트 해킹 사건이 있어서 우리 뭐 여기에서 또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투자 아이디어를 얻자는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해킹을 통해서 제 관심이 가는 해지 자산을 오랜만에 또 발견을 해서, 물론 예전부터 알고 있는 자산이긴 했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업비트가 한 400억에서 500억 가까운 돈을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빗썸에서 열심히 공지를 해주고 있네요. 국내 거래소 중 한 곳인 업비트가 크게 해킹을 당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SK 해킹을 당했구나 하면서 뭐 고객을 늘렸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KT도 그렇고 LG U+도 그렇고 해킹 사태가 벌어졌었죠.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SK텔레콤을 해지 자산으로 때려보고 있다. 왜냐하면 진짜 주가 변동이 심하지 않더라고요. 뭐 정말 엄청난 해킹이 나왔었지만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고, 근데 아시겠지만 통신주들은 생각보다 배당도 많아요. 뭐 4% 내외? 뭐 많으면 6%, 7%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얘기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뭐 그냥 저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여기나 저기나 크게 뭐 좋거나 나쁜 건 없는데, 그나마 저는 업비트에 그래도 가장 많은 돈을 넣고 있고요. 이게 뭐 콜드 월렛에서 해킹을 당했다면 좀 심각할 텐데 핫 월렛에서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그리고 뭐 업비트가 또 보상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업비트 해킹이 발생하니까 어제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요. 주기영 대표가 한마디를 하네요. 업비트가 해킹을 당해서 뭐 흔히들 가두리라고 하죠. 코인의 입출금이 막혔어요. 원래는 솔라나 계열이 다 털렸기 때문에 그 솔라나의 피해를 받은 그런 애들 위주로 입출금을 막았다가 지금은 전체를 다 막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훔쳐갔던 해커들이 대담하게도
지금 업비트로 다시 그 훔쳐간 거를 넣어서 다시 팔고 있다는 정황, 입출금 정황이 일단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누군지 이거 다시 빼가면 안 되니까 모든 코인을 지금 업비트에서 입출금을 막아놨다라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지속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잘 처리가 되길 바래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국인들이 지금 뭐 그 가두리 펌핑이라고 하죠. 입출금이 막히니까 그냥 섬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끌어올리고 뭐 떨어뜨려도 다른 거래소와는 무관하게 움직이더라. 그래서 아비트리지 봇 로봇들이 멈춰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뭐 어제부터 오늘까지도 계속 이러는 것 같아요. 막 100%가 넘는 코인이 나오고 처음에는 솔라나 계열들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뭐 그냥 아무거나 왔다 갔다 하고 뭐 난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막 100%, 200% 올라가면 좋긴 한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해킹이 날 것을 미리 알 수 있다든지 또는 폭락이나 폭등 이벤트 미리 알 수 있나? 아마도 모를 겁니다. 내부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닌 이상은 모른다. 설사 운 좋게 이런 걸 이제 갖고 있으면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뭐 팔 수 있는 좋은 기회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이런 코인들 자체를 아예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뭘 팔 수 있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수익이 거의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팔 수는 없어요. 너무 올랐어도. 그러면 이제 뭔가 살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누가 피해를 봤으니까. 누가 피해를 봤나요? 두나무, 업비트가 피해를 봤잖아요. 그러나 이 회사는 비상장 기업이라 뭐 사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같은 날에 지금 해킹 당한 같은 날에 네이버랑 두나무의 합병 소식이 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네이버가 어제 장 초반에는 한 뭐 4%, 뭐 4.1%, 2%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해킹 당했다더라 해가지고 한 4.5% 떨어지고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그래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좀 타격을 받았지만 두나무의 성장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를 본다면 해킹 당할 때가 저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네이버가 할인을 해준다면 이렇게 째려보고 해지 자산으로서 좀 사 모아갈 이 가치가 있다. 근데요, 이게 저는 생각보다는 오래 기다립니다. 왜냐면요, 해지 자산은 사실 메인 자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좋고 안 사도 그만인데, 이렇게 좋은 게 쭉쭉쭉 할인을 한다고, 심지어 뭐 해킹을 당해서 악재가 있다? 저는 좀 기다리면서, 더 할인되길 기다리면서 조금, 째려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디어는요, 지금 보니까 해커들이 지금 솔라나 계열을 다 털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라나로 통일해서 나중에 이제 뭐 설거지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솔라나도 사실 이더리움처럼 뭐 워낙 큰 이제 시가총액을 갖고 있어서요. 뭐 이런 걸로 흔들릴 코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뭐 통일해서 해커가 판다더라. 혹시 이런 걸로 해서 또 할인이 온다? 그러면 솔라나를 매수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시기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뭐 솔라나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사고 싶을 만큼 막 시원하게 떨어지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특히나 두나무는 지금 나스닥 상장까지도 뭐 좀 염두를 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뭐 어떤 코인이 오르든지 어떤 코인이 떨어지든지 간에 아무튼 두나무는 뭐 로빈후드나 코인베이스나 이런 친구들처럼 그냥 돈을 버는 회사잖아요. 꾸준히 벌 수 있는 회사라고 본다면 이 친구는 지금 당장 투자를 못하지만 뭔가 악재가 있을 때 가격이 싸지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이버나 솔라나나 좀 째려보고 있다. 뭐 좀 진득하게 기다리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하는 선순환 투자, 악순환 투자가 있고 선순환 투자가 있잖아요. 악순환은 뭐냐면 막 오를 때 뭐 더 오른다 하면서 사고 떨어질 때는 팔다든지 아니면 뭐 떨어졌는데 뭐 항상 돈이 없다든지 이게 이제 악순환인 거고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선순환 투자는 올라갈 때도 뭔가를 뭐 팔 수 있다든지 떨어질 때는 남들이 돈이 없을 때 살 수도 있다든지 좀 이런 게 선순환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바이 더 딥, 그러니까 저점에는 돈이 없어 하는데 요런 걸 저점에 돈이 있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해지 자산이 필요하다.
현금은요, 사실 크게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현금은 그냥 순식간에 바닥난다.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인간의 탐욕 때문에 굉장히 빨리 써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떨어져서 돈이 없을 때는요, 결국은 뭐 부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를 팔아서 뭐 달러를 팔든 뭐 주식을 팔든 금을 팔든 뭐 해지 자산을 팔아서 사더라. 그리고 그 해지 자산이 할인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 어떨까? 이 기다림이 이 두 개가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요. 쌀 때 살 수 있는 나만의 기준과 방법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더 나아가서 투자를 최대한 힘들지 않게 하는 제 노하우가 있다면요. 첫째, 비트나 이더라는 구명조끼는 잘 입고 있는지, 그리고 둘째, 뭔가 지금 얼마나 싸다는 거를 판단할 나만의 기준이 있는지, 남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내가 기준이 있는지. 자, 그리고 셋째, 싸다고 느낄 때 살 수 있는 현금은 이리저리 잘 감춰놨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넷째, 정말 심하게 쌀 때는 뭔가 팔아서 살 수 있는 해지 자산을 욕심을 내려놓고 미리 준비해 놨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